대선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각 당의 경선 절차가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세론 속에 모두 3명이 경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11명이 등록한 국민의힘은 8명으로 압축해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양당 모두 일부 입지자는 경선 방식을 문제 삼아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40일밖에 남지 않은 6.3 대선.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와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홍석빈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그리고 JTBC 정원익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당의 그 경선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고 최근 경선 주자들이 지금 확정이 됐죠. 그 정원익 기자, 어떤 주자들이 지금 확정이 됐고 향후 또 양 당의 경선 일정과 방식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한 뒤 이미 2주간의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경선은 충청권과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등 4개 권역에서 진행됩니다. 충청권과 영남권에서는 이미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는데 이번 주말 청주와 울산 순회 경선에서 결과가 발표됩니다. 호남권과 수도권 결과는 다음 주말 광주와 서울 순회 경선에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경선 마지막 날인 27일 수도권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공개하고 4개 권역별 경선 결과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최종 결정합니다. 국민의힘은 무려 11명이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8명이 1차 경선 진출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양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부도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입니다. 이들은 조별로 TV 토론회를 진행한 뒤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결정됩니다.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진행되는데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진출자 2명을 뽑습니다. 결선에서도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최종 1명을 선출하는데 다음 달 3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정상적인 이제 그 대통령 선거라면 각 당에서 이제 시도별로 순회를 하면서 경선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번에는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그 경선이다 보니까 워낙 일정들이 바빠서 권역별로만 치르거나 이른바 뭐 미디어 경선으로만 치르는 지금 그런 대선이 됐습니다. 민주당 상황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언급된 것처럼 권리당원 50%,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결정이 됐고 일부 이제 이른바 비명계 주자들 가운데는 완전 국민 경선을 주장하다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또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는데 홍 교수님 이 네.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특별당규를 개정을 했어요. 명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후보가 7명 이상이면 경선을 실시하게 돼 있고 따라 지금 3명이기 때문에 그 경선과 관련해서 룰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예비 경선과 본 경선으로 나뉘는데요. 예. 예비 경선이든 본 경선이든 비중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그다음에 당원 여론조사 50%입니다. 본 예선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에 한정해서 당원 투표권을 부여하고요. 예. 예비 경선 같은 경우는 일반, 즉 당비를 내지 않는 일반 당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문제는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김동연 현 경기지사가 이 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100% 국민 참여 경선제를 이제 요구하는 것인데요. 결국 선거에서 특히나 이제 그 당내 경선에서 구도가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서 각 후보들마다 이제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 같은 굉장히 조직이 강한 편이거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더 민주 전국혁신회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개혁의 딸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강한 지지층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내 경선에 당원 투표 50%라는 게 상당한 어드밴티지, 어떤 그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두 김경수 전 지사하고 김동연 지사는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인데요. 단기간에 진행되는 그 선거다 보니까 시간적인 압박에 있어서 특별 당규를 다시 조정해 갖고 바꾸는 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어져 있는 룰 속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농부는 밭을 탓해서는 안 된다. 선거 구도가 후보마다 룰에 따라 가지고 유불리가 있을 수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일단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원과 또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 당초에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불참하기도 했죠. 이제 어쨌든 김경수, 김동연 이제 전현직 지사들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뭐 향후에 당내 경선이 진행이 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반전도 있을 수 있고 또 후보자 간에 뭐 단일화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경환 교수님, 민주당 경선 관전 포인트 어떤 점을 좀 들여다봐야 할까요? 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과연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가 어느 정도 약진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두 후보가 차지하는 득표율에 따라서 민주당의 흥행도 결정될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동연, 김경수 두 후보는 저는 완주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현재 구도 속에서 이 두 후보가 이재명 후보 특히 이제 경선 룰이 50대 50으로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역전시키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두 후보는 차기 권력에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단일화든가 이런 것보다는 완주를 해서 차기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는 이런 후보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기 후보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공약을 갖고 국가 미래를 보여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갖고 좀 많은 분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후보는 득표율, 특히 이제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득표율을 교두보를 발현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면 아마도 민주당 경선도 많은 재미를 가질 수 있고 또 의미를 갖는 경선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제 양당의 대통령 경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자당의 대통령 후보자를 본선에 나갈 후보자를 뽑는 과정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화제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관심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워낙 이제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결과가 사실상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흥행이 저조할 것이다 이런 뭐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원익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차 경선에서만 이제 8명이 진출을 했고요. 이제 결선 투표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제3지대나 이준석 개혁신당 이제 의원과의 단일화 등 다양한 변수들이 남아 있지요. 하지만 이제 민주당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가 없다 보니 애초부터 흥행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구도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러다 보니 이제 무리하게 흥행을 노리는 것보다는 본선 경쟁력에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 이경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이재명 전 대표를 제외한 2명의 후보들이 얼마나 약진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이번 경선 이전 대표는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당내 차기 주자로서 이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이제 존재감을 각인시킬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제 권역별 경선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 전체 권리 당원이 이제 한 35%, 민주당이 35%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호남 경선이 이제 최대 승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관심사가 좀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 독주된 반감으로 호남 경선에서 두 후보들이 환전을 한다면 이게 의외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또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바로 다음 경선이 이제 마지막 서울 경선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알 수가 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가능성이만큼 사실 흥행을 기대하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게 좀 가장 큰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홍 교수님. 예, 저는 상당한 흥행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12.3 계엄 사태하고 이번에 대통령 탄핵과 파면을 거치면서 민주당 당원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적인 관심도가 집중되는 조기 대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 탄핵과 일련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 전 국민이 소위 이제 응원봉을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치적인 관심을 갖게 됐단 말이죠. 특히나 평상시에는 정치 무관심층 내지는 비호감층이라고 얘기하는 20, 30대 청년들조차도 많은 정치의 현장에 나와서 활동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탄핵에 찬성한 측이든 아니면 반대한 측이든 다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명실상부하게 당권을 장악하다 보니 결국 소위 추대 형식의 재미없는 당내 경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지만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해서 예, 어대명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에 반해서 지금 두 명의 또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완주함에 따라 가지고 결국 얼마나 득표를 하느냐도 관전 포인트이고 동시에 이 세 사람의 본 경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율, 혹여 뭐 90% 이상의 지지율을 얻게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또 관전 포인트가 나름대로 있다라고 예. 저는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당내 경선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오랫동안 유력 주자로 회자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이긴 하지만 충분히 그의 득표율이라든가 당내의 어떤 장악력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도를 봤을 때 민주당 내 경선도 흥행의 요소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 교수님. 네, 민주당이 이제 뭐 결정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것인가 이런 점도 이제 관심사항이라고 저는 보긴 하는데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뭐 압도적으로 초반부터 나간다고 하면 사실은 저는 민주당한테 불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난 앞으로 2주 내지 3주 정도의 정치적인 전국을 끌어가야 되는데 예. 이게 흥행이 떨어져 버리면 워낙 일방적으로 나오면 뉴스 선점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이제 그러면 그 뉴스 선점에서 국민의힘 이야기가 훨씬 더 뉴스 리포팅이 많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러면 민주당이 적절한 이제 라이벌을 가지고서 게임을 해줘야 경선을 해줘야 결국은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 여기에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적극적 지지층이라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문파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세력들이 얼마나 다시 귀합하는가라는 거에서 흥행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소위 개혁의 딸이라는 속된 말로 개딸이라는 이 부분들이 정말 정치적인 업로드를 어떻게 시켜서 흥행을 끌어갈 건가라는 점도 있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김동연 후보는 굉장히 그 넓은 분포를 고른 분포를 갖고 있지만 낮은 고른 분포 속에서 예. 입지를 다지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이제 그 적극적 지지층들이 얼마큼 이 선거에 관여를 해서 경선에 뛰어들 건지 여기에 대해서 흥행 요소가 있겠다. 그러면 그 흥행 요소는 상당히 변수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이 세력들이 훨씬 지지율도가 높을 거다라면 그들이 정말 견인을 좀 해주면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일방적 독주를 어느 정도 견인할 수 있는 예. 요소가 되지 않겠나. 견제 요소가 돼서 아마도 그런 점들이 좀 더 경선 과정에서 나와야 민주당이 뉴스 메이킹을 더 할 수 있겠다. 그게 결국은 5월 3일 이후부터는 또 다른 구도가 나옵니다만 예. 그 구도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이런 요소는 결국은 적극적 지지층들이 얼만큼 여기에 개입할 건가 여기에 관련됐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자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뭐 그 배경이랄지 이런 결정이 또 향후에 대선 구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후보를 내고 나중에 야권 단일화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공당으로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모든 정당의 목표는 집권입니다. 그리고 대선은 최소한 당의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던 건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인식 때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인식들이 강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지난번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 전 후보는 윤석열 전 후보에게 0.73% 포인트 차로 졌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 같은 결정에는 또 당원들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제 조국혁신당이 야권의 공동 대선 후보를 선출하자라고 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완전 국민 경선을 제안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당원들로부터 보낸 문자 폭탄에 굉장히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제 예. 완전 국민 경선을 하게 되면 이제 일반 국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표본이 오염될 수 있다는 이제 우려가 컸다라는 것이겠죠. 결국 선거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요소가 생기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도 이 같은 결정이 현명한 결정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게 되면 이제 민주당과 표를 나눌 가능성이 좀 굉장히 많았겠지만 이제 그런 가능성이 사라짐으로써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크게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진보 진영의 분열도 어느 정도 이제 막아주면서 국민의힘과의 대결에서도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 홍 교수님은 뭐 이런 그 의사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정원석 기자 말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이번에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지난 20대 대선 때 당시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예. 얻었던 득표율이 2점 몇 % 정도 되는 걸로 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당선됐던 윤석열 후보 대비 이재명 후보가 0.73% 포인트 차로 이 대통령 자리를 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엄중한 이런 조기 대선 상황에서 후보를 내서 혹여 만에 하나 지난 20대 대선과 같은 상황이 재연출된다면 그에 대한 어떤 진보 진영 내부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에 휩쓸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봐서 포석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두 번째는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전라남도 담양 군수가 이제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이 됐죠. 민주당 후보보다 3.7%포인트 많게 당선이 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이제 깃발을 꽂았습니다.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1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에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이 창출될 경우에 1년 후에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은 보통 5년짜리 대통령이라고 봤을 때 초기 1년은 국정의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라서 많은 부분 여당한테 이제 유리한 구도입니다. 예. 그 가운데서 조국혁신당이 그런 정치 정화에서 의미 있는 호남권 내에서의 어떤 지역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민주당한테 대선이라는 부분을 좀 양보하면서 향후 정치적인 타협을 노려서 딜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도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조국 대표는 교도소에 지금 수감되어 복역 중이지 않습니까? 예. 2년 형기를 마쳐야 되고요. 그 2년 형기를 마치는 게 2년 후면은 지금으로부터 24년 12월 12일 날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26년 12월 12일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는 6개월 앞선 26년 6월이 됐죠. 예. 따라서 조국 대표가 이제 만기 출소를 앞두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되는 것이고 본인도 또한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약진을 위해서 옥중 정치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향후 중간에 어떤 개헌 변수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기가 변동할 수도 있겠지만 예. 예정대로 헌법 체계에서 5년짜리 대통령을 다음 대통령이 수행한다고 치면 조국 대표도 복역을 마친 후에 차차기 대선에 나올 여지가 있고요.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에 뜻이 있다라고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예. 그런 정치 행보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요. 아직 뭐 물리적인 나이도 아직은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국혁신당 이번에 긴 호흡에서 장기적인 포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양보를 한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민주당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그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1명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었고 8명으로 이제 1차 압축이 되었는데 민주당과 비교해도 많지만 과거에도
국민의힘 보수 정당 내부적으로만 놓고 봐도 이렇게 많은 수가 있었나? 제가 조금 의아스러울 정도로 수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그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진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이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당을 주도하는 인물이 부재하다라고 예. 봐야겠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이제 큰 정치적인 투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외부 수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수혈로 거의 대부분 실패를 했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너무 이제 급박하게 예. 탄핵 전국 속에서 외부 수혈을 하기가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당내 지도자들이 고만고만하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 그러면 한 번쯤 나도 나서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대선 후보 게임인지 아니면 그 당대표를 뽑는 예. 투표인지 선거인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후보가 난립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누가 정치를 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민주당의 8명의, 국민의힘 8명의 후보들이 난립해 있습니다만 다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결국 중도 확장이 어렵다라는 거겠죠. 중도 확장이 어렵다는 것은 대선에서 게임을 결국 0.73%, 1, 2% 게임에서 이 승부수를 내야 되는데 그때 중도 확장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데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을 통한 중도 확장 표를 얼마큼 얻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들을 가지고 결국은 국민의힘의 지금 후보 경쟁에 뛰어들었다라고 보겠죠. 뭐 이런 후보 경쟁 속에서 보통 이제 5강이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빠졌으니까 거기에 누가 5강에 끼어들 것인가. 예. 보통은 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끼어드냐 이런 고민도 이야기를 예. 합니다만 대체로 이제 그런 5강 싸움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본선의 게임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는데요. 여러 말 할 때 결국 중도 확장 어려운 현실 그리고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 그리고 탄핵이라는 요 카드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입지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국민의힘을 선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예. 됐다라고 봅니다. 예, 예. 이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오세훈 서울시장 이외에도 또 유승민 전 의원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당대 상당히 비중 있는 입지자들이 그 예상 밖에 이제 그 불참을 선언했는데 홍 교수님께서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우리 이경환 교수 말씀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먼저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리하게 치고 빠지는 전술을 예. 저는 썼다고 판단을 합니다. 스스로 지금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되기가 어렵다라고 자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8명 중에서 유력 후보로 얘기되는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극우 보수층으로부터 굉장한 당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한동훈 전 대표도 당대표가 될 때는 당원 투표에서 무려 60%가 넘게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이 됐단 말이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통적으로 계속 대권 후보로서 강력한 조직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섣불리 서울시장직을 던지고 예. 당내 경선에 뛰어들어서 낙선이 되었을 경우에 후보를 선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장직도 잃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은 서울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차차기를 노리려는 예. 영리한 어떤 생각과 전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보수 진영의 개혁 보수로 이미지는 형성이 되어 있지만 당내 국민의힘의 당내 세력이 전혀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섬처럼 지금 외곽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당원 100% 국민 경선제라고는 하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지만은 결국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본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선출을 하고 또 그리고 당원들도 보수 세력에 집중되어 있는 후보를 선출을 할 것이라서 유승민 후보가 당내 경선에 참여해가지고 후보로서 낙점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예. 때문에 아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별도의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양 당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 그 사실상 일극 체제에 가까운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여러 후보들이 난립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적인 경쟁력도 이재명 후보 대비 고만고만한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여러 그 세력들을 다 한데 모아서 세력을 구축해 보자라는 의미로 이른바 반명 빅텐트론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반 이재명 빅텐트가 만들어질 건가? 빅텐트 얘기는 뭐 여러 번 예. 선거 때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빅텐트가 성공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텐트를 위한 그 지주목도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인가? 예. 그럼 지주목을 누가 세울 건가? 반명 이재명 빅텐트에 세울 사람이 지금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뭐 국민의힘 후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덕수 총리가 뭐 출마할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 정치적인 기반이라든가 조직력이 없는 사람이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낙연 전 후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예. 이렇다면은 실제로 텐트에 빅텐트란 말을 쓰기는 어렵고 텐트를 치려고 노력은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지만 그 텐트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만큼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 파괴력들이 지금 봐서는 다양한 여론조사라든가 이 흐름을 봐서 어렵다라고 보겠죠. 물론 여기에 저는 뭐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당적을 버리고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이런 빅텐트를 한번 세우겠다라고 는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당을 버리고 나와서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이런 구도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출마설입니다. 뭐 최근 여러 가지 그 조사를 보면 한대행이 뭐 일정한 그 몫의 지지를 얻고 있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그 후보로 등록을 안 했습니다만 이제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정원익 기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건 교수님께서 이제 외부 수요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자기 사람을 키우지 못하고 이제 반기문이나 황교안, 윤석열 이런 외부 인사에 기웃거려 왔던 건 이제 보수 정당들의 고질적인 이제 고질병이다라는 지적들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번 한덕수 대행의 이제 출마설도 연장선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출마설이 흘러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이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꼬리를 좀 내리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시나리오는 좀 명확합니다. 이제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무소속이나 제3지대로 출마를 해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만든 다음에 이제 한대행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홍준표, 한동훈 이런 후보들이 만약 최종 후보가 된다면 이 사람들은 단일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 김문수 후보라면 대의를 위해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보일 거라고 판단을 한다는 이제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계엄과 내란이 아니라 통상과 관세, 국익 이런 프레임으로 바꿔서 대선을 치르려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몰고 가고 있다라는 그런 관측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결국 이제 한대행이 출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이 같은 출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홍석빈 교수님, 뭐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 이제 뭐 과거에도 그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 외부 인재 영입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기 있었는데 지금 뭐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한덕수 대행 출마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 호남 지역 위원장들이 예. 지역위원장들이 한대행의 출마를 뭐 촉구하는 그런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우리 전북자치도를 포함해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지역 정당이 거의 정치적 지지세를 거의 이제 상실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우리 전북자치도는 국민의힘 전북자치도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고 예.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의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었단 말이죠.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전북자치도 내 국민의힘의 지지는 뭐 그야말로 도민들한테 아주 이제 바닥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출마해서 어떤 유의미한 당권을 쥐거나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당권을 쥐거나 아니면 만에 하나 당선될 경우 이 지역 정치의 국민의힘 지지세를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보관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민주당 경우에는 굳이 그 대통령의 파면에 의해서 권한대행을 맡았기 때문에 당신한테 주어져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좀 해라. 예. 즉 조기 대선을 잘 관리해서 사기 정권 창출에 기여하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소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빌미를 지금 주지 않으려고 2차 탄핵 소추에 대해서도 지금 보류하고 유보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만약에 탄핵을 시켜버리면은 그것을 빌미로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고 그 여세를 몰아서 국민의힘 내부의 대통령 후보로 단일화하거나 아니면 당내 경선에 들어가 가지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아예 그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주자들 같은 경우도 힘겹게 지금 8명이 당내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았는데 한대행이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고 외곽에 있다가 막판에 가서 자신과 단일화해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자고 할 경우에는 예. 상당 부분 그간의 노력들도 사실 크게 유용하지 못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 주자 8명도 한덕수 대행의 이 출마 입장에 대해서 조속히 정리해 주길 바라는 입장이고 내심 권한대행의 역할만 충실해 주길 바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이런 와중에 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사로 꼽힙니다. 이경환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영향 혹은 과연 개입 뭐 이런 것은 거의 저는 뭐 죽음의 정치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예, 예.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탄핵을 받았고 그 탄핵 자체가 엄청난 헌법을 유린했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을 가지고 정치를 또 하겠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뭐 과반이라든가 한 40% 50% 가까운 그 지지율을 꾸준히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런 파괴력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대선에서 파괴를 가졌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도 거의 바닥에 가까운 예. 그런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런 지지를 가지고서 정치에 개입한다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 그런 정치를 개입할수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리나 부부의 비리 문제는 더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면 가정사의 비리가 이제 커지고 예. 또 우리나라 뭐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 촉수가 높습니까? 예.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지난 정권에 대해서 열심히 커버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윤심은 나올수록 정치에 더 국민의힘은 불리하다라고 본다면 쉽게 활용되지 않거든요. 이미 한 후보도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이미 선언하고 예, 예.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경선이 되면 될수록 이제 그런 요소는 강할 거다라고 했을 때 극우의 그 유튜브 정치들의 세력들을 믿고 정치하기는 상당히 불리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보다 훨씬 더 현명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윤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거의 정치적인 자충수다라고 봅니다. 예. 홍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설 거다라고 네.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예. 윤 대통령의 경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경환 교수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내란 수괴죄 형사재판과 기타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예. 또 그냥 명태균 의혹, 또 양평고속도로,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싹 올라와 가지고 다음 정권에서는 내란에 대한 또 역사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런 부정부패에 대한 단죄를 하고 나서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된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예.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 그리고 같이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수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자신의 향후를
도의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 선거에 어느 형태로든 관여를 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겠죠. 하지만 예. 그렇지 못할지라도 친윤계 중심의 당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치면 그 뒤에서 막후 소위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후 정치 내지는 상황 정치 예. 형태로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자신에게 오는 검찰의 칼날이나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데 활용하는 그런 전술적 전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아마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예. 이제 그 지난 대선 때 놓고 보면 양 당의 그 당락이 0.73% 차이로 갈렸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그 이재명 전 대표와 나머지 국민의힘 주자들 간의 지지율이 조금 차이가 벌어져 있긴 합니다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양쪽 진영이 어느 정도 결집이 될 것이고 결국은 이제 중도 혹은 이제 무당층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뭐 이재명 그 전 대표에 대한 피호감도가 또 적지 않은 점도 또 이 어떻게 향방을 가를지 관심사기도 합니다. 그 이해한 교수님, 전체적으로 중도 무당층 표심에 대한 전망 뭐 관심이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정치의 결국은 핵심이자 예. 그리고 모든 선거에 손을 들어주는 층은 결국 중도 무당층이라고 봅니다. 이들이 이제 얼마나 될 건가라고 했을 때 그 층들이 결국 캐스팅 보트가 돼서 결국은 선거에 승부를 결정지을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이제 그런 면다면 중도 무당층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표심이죠. 예. 그럼 이걸 얻기 위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을 같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저변 확대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관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면 저는 청년층의 정치 참여라고 봅니다. 예. 청년층들이 정치 참여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광장의 정치에서 청년들이 특히 20, 30대가 아주 열심히 탄핵 정국을 만들어 주도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광장 정치에서부터 선거 정치로, 투표 정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아마 전환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결국은 무당층 그리고 중도층들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 틀이 될 것이라고 예. 봅니다. 그들이 결국은 투표에 직접 관여해서 대선에 결정적인 표를 만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쭉 보면은 결국은 이제 당과 당의 싸움이 되지만 지역 싸움으로 마지막에는 가거든요. 예. 지역 싸움에 갔을 때면 결국은 100만 표, 많이 나야 150만 표 이상 나질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히나 이때 중도층 그리고 무당층은 절대적인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뭐 부당은 사활을 걸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지역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대선 국면은 그 지역의 현안을 유력 그 주자들에게 관철을 시키고 향후에 또 출범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시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북자치도 역시 지역의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지금 발굴을 해서 각 당과 또 유력 주자들에게 반영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정훈익 기자, 지금 전북자치도가 발굴한 현안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내용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해 말부터 이제 전북자치도는 이제 조기 대선에 대비해서 공약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른바 메가비전 프로젝트 추진단이라는 걸 구성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14개 시군과 함께 이제 각종 사업들을 발굴을 해왔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를 통해서 올림픽 유치와 개최, 그리고 K문화올림픽, 신산업 테스트베드, 미래산업 등 9개 분야에서 모두 74개 사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전주 하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SOC 구축을 위해 전주 김천 철도, 또 익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등을 좀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또 제2국기원 설립, 또 전북과 충남을 아우르는 광역 관광 개발 사업, 그리고 문화올림픽 기반도 마련을 하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또 이제 첨단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이제 새만금 국가 성장 전초 기지화, K 방산허브 구축과 제3금융 중심지 같은 오래된 묵은 현안도 담았는데 모두 65조 원 규모에 이릅니다. 특히 이제 새만금 SOC나 이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대선 공약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제 추진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이제 각 정당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 현안들 하나하나가 모두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 두 분 교수님께서는 이 중에서도 혹시 차기 정부가 임기 내에 이것만큼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것 서너 가지씩만 좀 꼽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홍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전 대표도 지금 먹사니즘 그리고 예. 뭐 잘사니즘 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은 경제에 달려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당 뒤에 소위 이제 플래카드 백드랍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예. 거기에 회복과 성장, 예. 그렇죠? 이 국가 위기 사태에서 탄핵을 지나면서 국가를 회복시키고 경제를 성장시켜서 그 파이를 전체가 골고루 균형하고 공정하게 나눠 갖는 그런 성장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우클릭 행보를 많이들 해왔죠. 예. 그리고 엊그저께 어젠가요 출범했지만 그 소위 성장과 통합이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의 그 싱크탱크에도 성장이라는 걸 강조함으로써 그리고 또 국가 통합이라는 걸 강조함으로써 다음 차기 행정부가 대한민국 전체를 통합시키고 그 속에서 이 엄혹한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또 국제 환경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꼽자면 다행히도 지난번에 요 며칠 전에 그 대광법 그 공포가 됨으로써 이제 우리도 인구 100만에 못 미치긴 하지만 이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 전북자치도의 교통 낙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결국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이나 SOC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 재정 지원을 확실히 받아낼 수 있는데 매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국내 도시로서 전주가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일단 선정이 됐고 최근에 전북자치도지사와 대한체육회장이 스위스에 가서 관계자들도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예. 빠르면 올해 말, 뭐 늦어도 내년까지는 그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이게 단순히 우리 전북자치도만의 행사가 아니라 올림픽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구군을 다시 상승시키고 또 전북자치도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올림픽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되고 그런 예. 측면에서 과거에 부산 엑스포 유치하려고 전 윤석열 정부가 네. 전 정부가 매진했듯이 다음 차기 정부는 이 2036년 전주 올림픽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미우나 고우나 결국 새만금입니다. 예. 새만금은 30년 동안 참 우리 전북자치도에는 때로는 희망이요, 때로는 희망 고문이었는데 여하튼 지금까지 끌고 온 새만금이 이제는 자리를 잡고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인프라 시설들이 대광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화가 된다고 치면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되고 새만금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전북자치도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큰 계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새만금과 관련한 투자 예산, 그다음에 기초 기반 시설 이런 모든 것들 잘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결국 그 파일을 골고루 나눠 가진 데 있어서 네. 지금 우리한테 문제시되고 있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 14개 시군이 지금 다 지방 소멸 문제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도 결국 경제 문제, 성장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이 교수님. 네, 홍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런 얘기는 앞에서 해야 되는데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거기다 뭐 이렇게 몇 개 더 첨언한다면 일단 지방의 시대를 열어줘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제 보수 정권들이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폈다면 지방의 시대 중에 이제 지방 분권을 좀 기왕이면 민주당이 지금 국회도 장악하고 있고 물론 그 다음 정권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정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 분권을 좀 완성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은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재정 분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입법화를 시켜서 재정 독립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민주당이 나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애증이 있다고 봐요. 너무 많은 지지가 또 우리에게 소홀함을 주는 요소가 돼서 이번 대선에서도 일단 표를 한번 적절하게 캐스팅 보트 표정 관리하면서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하나 한다면 이제 새 정부가 세종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거고요. 또 어쨌든 이제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도 세종시 문제를 관심 갖고 또 대통령실을 뭐 세종으로 옮기겠다 등 여러 가지 이제 세종특별시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저는 이럴 때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럼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간다면 그리고 입법수도를 여의도에 놓는다면 그럼 사법수도는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뭐 전주가 사법수도를 주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이런 사법 수도를 전북에서 유출해가지고 이 공약을 좀 내세우고 그렇다면 적절한 모습 속에서 지방에 살리는 모습들, 지방의 시대를 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사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방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지역의 그 정책과 현안을 반영시키는 것도 또 중요하고, 전북의 이제 정치권의 그 위상이나 입지를 그 대선 국면에서 이제 다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정치권의 위상이 올라간다면 차기 정부에서 그만큼 이제 정책이나 현안을 또 반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나 또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대선 국면에서 뭐 여러 가지 또 그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어떤 중용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 교수님, 대선 또 나아가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전북 정치권 위상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 바뀐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시절, 전 대표 시절, 그리고 후보 지금 상황 속에서도 친 이재명 계열의 우리 지역에 이제 대선 3선 이상의 의원들이 연계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본다면 저는 위상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봐요. 아마도 뭐 행정부를 맡을 수 있는 요소들도 상당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개인의 출세로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과 그리고 기반을 다진 데는 전북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장관이 되든 뭐 총리가 되든 뭐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겠어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물론 그 총리라는 자체가 뭐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낙후 지역을 우선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개인의 출세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북을 잇게 되는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슬픈 일이 있는데 좀 더 지금의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캠프에 아주 뭐 직접적인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전북의 발전, 실리까지를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뭐 그런 것이 한 차례가 이제 대광법을 만들어낸 거 또 이제 큰 역할을 해왔던 것들도 이제 좋은 사례긴 합니다만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좀 꾀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가졌으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대선 어느 때고 뭐 중요하지 않은 때가 있겠습니까만은 계엄 탄핵 이후에 치르는 이번 대선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유권자들 어떻게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립니다. 정 기자부터 해주시죠. 네. 생각지도 못했던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유권자들은 3년 만에 다시 투표장에 나서게 됐습니다.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유권자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차근차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지면서 사회적 갈등과 혐오가 얼마나 커졌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땅에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지난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거울 삼아서 이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정책과 제안들을 내놓는 그런 후보자들에게 표를 던지는 게 현명한 유권자들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이경환 교수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대선은 저는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이번 탄핵 전국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누굴까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보다 정의롭고 보다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유심히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과거 정치가 아니라 미래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미래의 우리나라야, 그리고 국제 정치,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긍심까지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경선과 대선을 좀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홍 교수님. 예, 과거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많은 역대 대통령이 순환사, 흑역사를 겪었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탄핵, 파면으로 흑역사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는 냉정하게 반성을 해야 되겠고요. 또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지금 국내외 경제가,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 상황 속에서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도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현재를 바라볼 때 과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를 우리가 뽑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를 내다봅니다. 이제는 디지털 전환 시대고 소위 인공지능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석유의 시대를 넘어서 전기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과거와 현재가 마냥 싸우기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의 산 너머를 바라보는 그런 지혜 있는 지도자를 뽑아내는 그런 유권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불법계엄으로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3일로 다가온 대선이 누란의 위기에 놓였던 국정을 속히 안정시키고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